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15의 그 재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정상가보다 약 24만원 할인된 가격인데, 이는 그 중국의 수요 둔화와 더불어 화웨이 폰의 인기 상승이 원인입니다. 애플 아이폰의 그 중국 판매량은 24%가 급감하면서 판매량에서 4위로 밀려난 반면에 화웨이 폰은 판매량이 64%나 증가했습니다. 아이폰을 조립하는 폭스콘의 1월과 2월 매출도 18%가 급감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애플을 자사의 그 최선호주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EU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애플에게 18억 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에 해당되며 애플이 판매하는 글로벌 매출의 0.5%에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에서 반독점법이 시행된 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2019년에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제기한 반독점법 소송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은 일전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EU가 스웨덴 업체인 스포티파이의 주장만을 채택했다면서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애플이 에픽 게임의 앱스토어 계정을 삭제하면서 유럽 출시를 차단했는데 EU가 애플에 대해 계정을 차단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EU의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되는데 애플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M3 칩을 탑재한 13인치와 15인치 신형 맥북 에어를 공개했습니다. M3 칩은 M1 칩에 비해서 속도가 최대 60%가 빨라졌습니다. 애플은 M3 칩 제품에 대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소비자용 AI 노트북이라면서 AI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AI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AI를 통해서 사진을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능들은 이미 기존에 있던 것들이어서 그다지 혁신적이라고 할 수 없고 서버 없이 챗GPT를 구현하는 온 디바이스 기능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애플이 AI에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대체적인데 이와 같은 인식을 뒤바꾸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의 저사양 AI 칩의 중국 수출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AMD는 중국에 AI 칩을 수출하기 위해서 상무부에 수출 승인을 요청했지만 상무부는 이 칩이 여전히 강력하다면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AMD에 추가로 수출 라이센스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테슬라의 2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 대비 16%가 감소했고 전년 대비 19%가 감소했습니다. 테슬라는 2월에 약 6만 대의 차량을 출하했는데 이는 1년 내의 최저입니다. 그렇지만 춘절이 포함된 달에는 항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편 테슬라는 BYD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중국에서 새로운 인센티브를 공개했습니다. 3월 말까지 모델 3 세단과 모델 Y SUV를 구매할 경우 최대 4,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테슬라의 독일 기가팩토리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한 정전으로 공장이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이날 발생한 화재는 독일의 국자단체의 소행으로 보이는데 화재 발생 후 한 좌익단체는 화재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독일 현지 공장을 2배로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했는데 추가 부지에는 경관보호구역과 수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테슬라 독일 공장은 다음 주까지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이미지 생성 모듈와 마찬가지로 메타의 이미진도 인종 편향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교황의 이미지를 흑인으로 묘사하고 건국자 이미지를 유색 인종으로 표현하는 등 인종 편향 논란을 유발했는데 이는 빅테크들이 생성형 AI의 편향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인종과 성별의 다양성 범위를 너무 과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의 추가 매입을 위해 6억 달러의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합니다. 전환사채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2030년 만기 예정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현재 약 130억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OA가 일라일릴리의 목표가를 1000달러로 올렸습니다. 비만 치료제 외에 다른 치료제가 저평가되어 있고 마운자로의 성분인 타르제파티드의 매출이 2030년까지 6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그 노보노디스크의 새로운 비만 치료제인 그 아미크레틴의 효과가 자사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미크레틴을 복용할 경우 12주 만에 약 13%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위고비의 2배입니다. 특히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하는 데 비해서 아미크레틴은 하루에 한 번씩 알약을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아미크레틴은 금년 하반기에 임상 2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 CEO는 스탠포드 대학 강연에서 AI는 5년 이내에 인간이 만든 모든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 그 수준의 인식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 AGI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그 꾸준히 상승하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금요일에 5%가 넘게 급락하면서 작년 5월 이후에 1일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 전략가는 엔비디아의 하락이 장기적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우리는 과매수 구간에 있고 일부 차익을 실현할 때라는 의미라는 말을 하면서 급등에 따른 조정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SMC가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만에 10개의 공장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군사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 인텔에 3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픈 AI 그 대항마인 엔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 3 제품군을 공개했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테스트한 결과 오픈 AI의 GPT-4나 구글의 제미나이 1.0 울트라를 능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드 3는 아마존 클라우드와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수요일에 69,000달러를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자마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한때 6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는 등 하루 만에 14%가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낙폭을 만회한 후 재상승한 비트코인은 금요일에 7만 달러를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 4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그 미국 부채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가격 예측 관련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혼재한 상태입니다.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금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각국의 그 중앙은행들이 금 매수에 나선 것이 가격 상승의 핵심 원인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외환을 동결한 이후 주요국의 그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 다원화 차원에서 달러와 유로를 팔고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정부의 부채에 대한 우려감이 금과 비트코인의 매수를 자극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그 중국 인민은행의 외환 보유액 가운데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식적으로는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로 금을 사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지난 2년간 매입한 금은 1,000톤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고수익을 추구하는 해치펀드들이 금을 사들이면서 금 매수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 ETF의 그 자금이 비트코인 ETF 자금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악재이기도 합니다. 우라늄 가격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향후 10년간 약 50기의 새로운 원전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3년 말 세계적으로 431개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현재 53개의 원전이 건설 중입니다. 영국의 글로벌 데이터에 의하면 금년 전 세계 우라늄 수요는 80킬로톤인데 생산은 60.3킬로톤에 불과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생산국의 생산차질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평가입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 그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 경기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긴축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인플레 잡기에 상당한 진전이 이뤘지만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갖기까지는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나서더라도 경기가 강한 만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추세라고 하면서 인플레가 2%까지 완전히 내려가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서는 금리 인하를 확신할 시점까지 멀지 않았다고 발언함으로써
전일 하원에서 했던 발언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가 인플레를 낮출 제약적 수준에 들어갔다. 연준이 금리를 너무 늦게 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등 시장이 원하는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는 일부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위기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원과 상원에 참석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은 한마디로 시장이 그동안 기다렸던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CB는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논의는 없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6월이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6월이면 ECB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ECB는 올해 인플레 전망을 2.7%에서 2.3%로 낮췄는데 시장에서는 낮아진 인플레 전망과 라가르드 총재의 6월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유로스탁스 600이 사상 처음으로 500선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 중인데 우리나라만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는 시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미국 노동시장과 경제가 강하다라고 하면서 연준이 시급하게 정책적 결정을 할 필요가 없이 정책을 수립할 일종의 사치를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나서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금리 인하가 결정된 후에는 기업들이 반응에 따라 그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가 순차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바 이는 시장의 예상과는 괴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로레타 메시더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는 목요일에 인플레가 둔화할 경우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며 그 시기는 금년 말이 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우먼 연준이사는 금리 인하 준비가 아직 안 됐고 필요시 오히려 인상할 수 있다라며 매파적 발언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그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공개됐습니다. 베이지북에 의하면 올해 초 경기는 소폭 상승했고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나 상업용 부동산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증가해서 기업들이 가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기가 어려워졌고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기대 임금 상승률도 역시 그 평균치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임금 상승 압박이 둔화된 건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ADP 민간 고용이 14만 건 증가했습니다. 예상은 15만 건이었는데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고용이 증가했지만 인플레로 이어질 수 있는 급여 증가세는 둔화했습니다. 2월 급여는 전년 대비 5.1%가 증가해서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졸츠 보고서도 공개되었는데 구인 건수는 886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에서는 890만 건을 예상했는데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특히 이직률이 감소했는데 이직이 통상적으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직률이 3년 반 내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된 건 임금 상승이 둔화된 것입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는데 금리는 2월 ADP 민간고용 졸츠 보고서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문이 공개될 때마다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그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그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이고 전주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현재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이 아직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2월 감원 계획은 84,600건으로 11개월 내에 최고를 기록했는데 자동화 등을 이용한 구조 조정이 감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감원은 전년 대비로는 7.6%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에 감원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이는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한편 수입이 증가하면서 1월 무역 적자는 크게 늘어나서 64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였던 634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적자는 늘어났지만 노동시장은 강해서 성장률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 노동부에 의하면 2월 그 미국의 그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7만 5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 컨센서스인 19만 8천 건과 12개월의 그 월평균 증가폭인 23만 건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다만 지난 1월의 고용 증가폭이
35만 3천 건에서 22만 9천 건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고, 지난해 12월 증가폭도 33만 3천 건에서 29만 건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두 달간 고용지표가 총 12만 4천 건이나 하향 조정된 점은 2월 고용 증가폭이 높게 나타난 점을 상쇄했습니다. 2월 실업률은 3.9%로 전월 대비 0.2%포인트가 상승했고 예상치인 3.7%보다 높았습니다. 평균 수준을 뛰어넘는 고용 증가세는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실업률 상승과 임금 상승률 둔화는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기업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